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안정보센터의 김원희입니다. 제35차 KBCH 포럼 세미나고요. 주제는 책임구제 추가 의정서 관련된 내용으로 한남대 조인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5분의 패널분들께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저희 김기철 센터장님께 인사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안전정보센터장 김기철입니다. 뭐 춥다고 하긴 그렇고 좀 쌀쌀한 날씨인데도 그리고 또 이 주제가 이렇게 아직은 광범위한 주제는 아닌데도 그래도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지금 갖고 계신 자료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13쪽, 17쪽, 19쪽, 22쪽 여기 4차례 우리가 이제 포럼 세미나를 그 전에 했었는데 이게 다 책임구제 추가 의정서 관련된 이걸 이미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010년에 나고야에서 이제 추가 의정서가 채택이 된 다음에 우리가 2011년 8월에 이제 책임구제 추가 의정서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저희가 14년 10월에 이제 한국 평창에서 당사국 회의가 있었는데 그 전에 8월에 추가 의정서의 한국 가입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가입은 그때 못했고요. 그리고 15년 11월에도 오늘 좀 논의가 될 수 있는 그 손해배상 특별법 관련된 그런 논의를 저희가 또 포럼 세미나를 통해서 또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8년 3월에 추가 의정서가 이제 발효가 됐는데 그 이제 발효가 된 이후에 7월에 책임 구제에 대한 어떤 국내 주요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고 또 제도화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포럼 세미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를 전후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좀 있었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도 있었고 또 부처 간의 입장 차이도 있었어 가지고 그 논의가 좀 그때 이후로 좀 18년 한 8월 그때가 좀 있었고 그 이후로 좀 사그러든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미승인 주키노바 문제가 이제 새로 생기면서 다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제 책임구제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그 논의가 진전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 같은 이제 신기술을 활용한 어떤 바이오 산물 상업화 이것 때문에 이제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의가 있고 법제화에 대한 정부 입법도 있었고요. 또 유전자명 식품에 대해서 완전 표시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 쪽에서 좀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는 이 피해의 책임 구제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이슈가 이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어떻게 보면 세 박자가 맞는 거겠죠. 이 상업화 문제와 표시제 문제라고 책임 구제 문제가 같이 좀 잘 논의가 되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나 바이오 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업화, 사후관리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LMO 전반적인 정책 수립하고 제도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세미나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지는 않았지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발표를 특히 또 이렇게 맡아주신 또 한남대 조인성 교수님께 특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패널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 청주분들 그래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같이 논의를 해주셔서 오늘 좋은 뜻깊은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조인성 교수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인성 교수입니다. 저는 대전 한남대학에 있습니다. 독일 유학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유전공학법으로 쓰게 돼서 그게 인연이 돼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이런 논의를 좀 해온 것 같고요. 독일은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터지면서요. 독일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리 GMO, 즉 LMO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정안을 얘기합니다만 좀 각국의 어떤 그런 제도를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시사하는 바를 자꾸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독일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라든가 우리나라하고 또 정서는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얘기는 이제 아까 센터장님도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이제 올해죠 주키니 호박 사건이 있어가지고 미승인 주키니 호박 종자를 심은 거기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그 GMO 수출국이 아니고 수입국입니다. 대부분 개발도상 그래서 의정서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제도화하기가 참 힘든데 나라마다 이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그 가해자가 있고 이제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특히 이제 주키니 호박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이제 그 농가라든가 또 나중에 소비자 또 뭐 학교 급식 얘기하는데 그 유통 과정에서 이제 아무튼 뭐 가공업체라든가 굉장히 이해관계자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뭘 피해를 볼 것인가,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불법행위 책임 내지는 이제 계약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있을 거고 계약 책임은 여기는 이제 LMO 책임은 주로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겠습니다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키니 호박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피해자고 피해 액수는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 기본적으로 이제 민사 책임으로 해결하겠죠, 그렇죠? 그 안에서 유통 과정이라든가 채권자, 채무자, 가해자, 뭐 피해자. 이제 그러는데 뭔가 이걸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이건 이제 상당히 이제 국가가 왜 또 개입을 하느냐, 또 이런 또 법을 개정을 해서 뭐 손실보상 얘기를 또 왜 하느냐, 또 보험 얘기를 또 왜 보험기금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얘기 시작은 아무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도입 본론 결론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한번 LM법을 개정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개정안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오늘 프로시딩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돼 있고 PPT 자료는 일부러 뒤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오늘 프로시딩 제일 뒷면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거기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 거기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법적 책임은 민사 책임, 그다음에 형사 책임, 그다음에 행정 책임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민사 책임 측면에서 방금 전에 좀 말씀을 이제 꺼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증권법상 보면은 그 폐기 그 뭡니까 반송 명령을 하게 돼 있거든요. 폐기 반송을 하게 돼. 폐기 반송하기 전에 폐기 반송하세요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폐기 반송하지 않으면 공무원 시켜서 직접 가서 폐기 반송을 합니다. 그죠? 폐기 조치를 하죠. 그렇다면 이럴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 책임의 부분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제 도로 개설하고 항만 철도 개설할 때 보면 토지 수용하잖아요. 강제로 수용한. 그 사람 사유재산인데, 그죠? 국가가 산업단지 만드네, 도로 만든다 할 때 강제로 수용하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 부분은 재산권 침해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국가 배상하고 독가 배상은 뭐예요? 공무원이 고의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고, 그때는 국가 배상의 문제. 여기도 분명히 그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가 배상 책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는 그동안에 뭐 검색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수입업자가 갖고 들어올 때 국가가 샘플만 채취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말 정말 그 수입업자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걸 국가의 어떤 부작위의 측면이라든가 국가 책임의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뭐 교재는 안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 배상 지금 농가라든가 소비자들한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히 농가 쪽에
양성 검사 나온 경우, 음성 나오는 경우 해가지고 각각 피해 이제 배상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20억입니까, 30억입니까, 뭘 액수가 꽤 되던데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 포함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 폐기 반송이라는 건 뭡니까? 폐기 반송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배상 책임하고 달리 국가배상 책임은 위법행위 아니라 국가의 어떤 그 고의 또는 과실을 법령에 위반해서 국가 책임지는 경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손실보상 그게 아니죠. 국가가 폐기 반송을 했을 경우에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행법은 손실보상 규정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어떤 그 재원 확보라든가 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해서 지금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어떤 그 지원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보다 이제 피해를 입은 농가라든가 소비자라든가 뭐 가공업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 너희들이 국가가 그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하지만은 폐기하라고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피해는 발생했어요. 그러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출국은 예를 들면 미국이라 이거죠. 그죠? 수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수입하는 우리나라 수입업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수입업자는 뭐 아까 공항 검색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샘플 검사해서 자기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피해자 같은데 자꾸 가해자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농가에서는 소비자들은 그런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국가의 어떤 샘플 채취하고 우리는 다 승인받아서 들어가고 다 그랬는데 이게 미승인 주키니 호박 이게 발견됐다고 수입업자한테 책임을 돌린다? 이것도 엄밀히 또 행정조사를 또 해설을 통해서 진실을 또 밝혀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해자 특정이 좀 쉽지 않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이제 근본적인 의무는 왜 그러면은 폐기 반송 명령을 하고 또 폐기 반송을 하고 또 지금 없는 또 현실보상 규정을 왜 도입하자고 그러고 손실보상 규정을 왜 재정보증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느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국가가 만약 손실보상을 해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피해자한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제 민사적으로 그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해자한테 국가가 다시 받아내는. 우리 이제 민법이나 상법을 보면 지금 현재 손해배상자 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보통 물어주면 우리가 가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받아내는 그런 규정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그렇다면 손실보상 법리에도 이런 구상권 내지는 이런 그 손해배상자 대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는 아무튼 한번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런 그 재정 보증 부분의 LMO법 개정안 그 보험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꼭 그렇게 보험으로 갈 것인가 기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처럼 안 갈 것인가 보험제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려고 다른 나라 좀 규정도 좀 뒤져보고 하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그 독일어권 거기만 보더라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이 나란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세 나라를 많이 이제 비교하는데 같은 언어를 쓰니까 뭐 스위스는 뭐 독일어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언어로 씁니다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독일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만 하더라도 독일어는 특별 손해배상법 그 무과실 책임 규정 두면서 강제 보험 두고 있고 강제 기금제도 두고 있고 또 의무 기금제도 두고 있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특별손 무과실 책임 규정 두고 있는데 보험제도는 없고 관계보험제도는 없고 기금제도가 또 있어요. 이렇게. 스위스는 아예 보험제도, 기금제도 없어요. 이렇게. 또 특별손해배상 무과실 책임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논리적 필연성은 없다. 법제가 그 나라에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법은 제정하는 것이다. 이제 그 논리적 필연성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입은 이제 방금 그런 문제 제기,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했다는 걸 도입부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LMO 균형 호박 종자가 발견되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그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지, 대응 조치, 그 다음에 그러면 미승인 LMO 폐기 아까 반송한다고 그랬는데 그에 따라서 농가라든가 소비자 피해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근거가 뭐냐? 지금 너무 현행 LMO법이 너무 근거가 정확하지가 않다. 손실보상 규정이 정확히 없다는 거죠.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아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재정보증제도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냐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재정보증제도는 특히 이제 그 추가 의정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책임구제 그 추가 의정서 거기가 이제 그 민사 책임 문제거든요. 민사 책임 문제 관련해서 그 결국은 이제 LMO 그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해자 특정하기도 어렵고 피해도 너무 넓고 액수도 너무 많고 예,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그럼 너무 가해자들한테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 교통사고 나면 우리 있잖아요. 책임보험 그걸로 처리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런 원리죠. 그럼 보험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그 얘기가 바로 재정보증제도입니다. 재정보증제도. 이렇게 그 어떤 경제적, 재정적 어떤 보증의 문제죠. 보증, 그죠?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문제 의식에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한 30분 오늘 발표하는 거죠. 도입, 아무튼 그 경제적 피해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손실보상 규정을 오늘 이렇게 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본론에 들어가면 쟁점이 이제 내용이 한 5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의정서가 있고 또 추가 의정서가 있죠. 추가 의정서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민사 책임 부분입니다. 민사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불법행위 책임이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 민사 책임 규정을 둬 가지고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그렇죠? 피해가 발생하면 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든가 그죠? 이런 규정을 통해서 엄격 책임 내지는 우리 위험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별 민사 책임 규정을 두자 뭐 그런 관련 논의가 추가 의정서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에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그걸 이제 자기 국내법에서 규정을 둔 나라가 있고 두지 않는 나라가 있고 또 두더라도 재정보증제도, 보험기금제도를 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을 둔 나라가 있고 두지 않는 나라가 있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LMO 손해배상과 재정보증제도가 무슨 관련이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해자의 어떤 피해를 어떤 분산하는 측면 그다음에 우리는 가정을 한 거죠. 피해 액수가 너무 많고 그죠?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피해가 너무 폭넓고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피해 분산 측면 이런 측면을 보험제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LMO 손해배상과 재정보증제도 관계 얘기고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럼 재정보증의 유형에는 뭐가 있느냐? 세 번째로 아까 말씀 보험하고 기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나라마다 다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소개할 거고요. 일단 네 번째로 아까 폐기 반송 우리 현행법 규정 보시면 폐기 반송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 폐기 반송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 적법한 공권력 행사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합법적 행정행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적법한 우리는 공권력 행사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 그러한 요건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공공 필요에 의해서 적법하게 권력을 행사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가 보통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 한도를 넘어서는 이런 피해 이런 걸 특별히 우리가 특별희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 국가가 손실보상을 해줬을 경우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 목적물,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가해자한테 다시 반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손해배상의 대의 개념. 그걸 이제 구상권의 문제로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책임 원칙이랑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주요 내용은 이제 첫 번째 5가지 중에 첫 번째 추가 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보증 제도죠. 이 안에서 재정보증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아웃라인을 좀 정하고 있죠. 그 이전에 이제 추가정서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보증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뭐 사전주의 원칙이라든가 피해가 도대체 뭐냐, 손해가 뭐냐 했을 때 피해가 있는 경우, 더 나아가서 충분한 피해 가능성, 뭐 이런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무튼 그 피해 의미와 관련해서 좀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제 규정은 3조부터 이제 12조 보면 이제 적용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인과관계, 그 다음에 대응 조치, 아까 그 다음에 면제, 뭐 어떤 뭐 재난이라든가 뭐 전쟁이라 등등 그런 경우에 면제 주는 거, 시효의 문제, 그 다음 구상권 문제, 그 다음 재정 보증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추가 정성 재정 보증 10조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조가 이제 민사 책임과의 관계, 뭐 이걸 일단 규정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추가 의정서에 대한 추가 의정서 관련해 가지고 국내 LMF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추가 의정서를 이제 서두에 잠깐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오늘 말씀드린 주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사 책임 부분에 관한 추가 의정서라는 거고요. 적용 범위 관련해서 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과관계 문제, 그다음에 대응 조치, 오늘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겠죠. 행정적 대응 조치, 면제 얘기, 재정 보증 문제, 재정 보증 문제. 실제 이제 그 10조 보면 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 책임에 관해서 국내법을 마련하는데 큰 틀을 좀 정하고 있죠. 그죠? 다음에 재정 보증제도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LM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손해배상법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행위 책임인데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엄청나게 어렵죠. 그죠? 정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 손해배상법 체계라는 것은, 그러면 뭐 현행법 체계로 그런 놔두되 입증 책임을 전환하든지,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그죠?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해자가 자기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거죠. 입증 책임 전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정보가 없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측면에서 법리가 발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무과실 책임, 위험 책임으로 해서 가는 그런 법제를 구축할 수 있어요. 각 나라마다 이게 이제 다 다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적절한 손해배상법 체계에 대한 어떤 실효성 담보,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피해 배상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보험제도죠. 보험제도.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제도, 아니면 기금제도.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이제 LMO 손해배상과 재정보증제도 마련 필요, 이건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려서 기본적으로 LMO에 대한 피해,
특성. 그래서 원래 충분한 배상이 어렵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라는 거고 장소가 너무 넓고 또 장시간 피해를 입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우리 보험제도, 기금제도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재정보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요. 재정보증 유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정보증 제도를 마련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기금으로 해? 아니면 보험제도로 해? 또 보험도 강제보험으로 해? 의무보험으로 해? 기금도 강제기금으로 해? 의무기금으로 해? 여러 가지 어떤 순혈 조합이 가능하겠지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펀드 제도가 있고 보험 제도가 있는데 뭐 간략하게 이제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장단점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제가 이제 재정보증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재정 규정은 한번 제가 보험제도 규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좀 말씀 듣고 해서 기금제도로 갈 건지 보험제도로 갈 건지 아예 안 둘 건지 그다음에 그 문제는 특별 민사 손해배상 책임 체계 지금 현행은 고의가실 책임 가해자의 고의가실을 피해자가 지금 입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하고 재정보증제도하고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걸 좀 아까 말씀처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나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제 보험이나 기금을 도입한 나라가 있고, 그죠? 왼쪽은 오른쪽이 도입한 나라죠. 왼쪽이 지금 도입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도입한 나라만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다 다르죠. 아까 제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이쪽에 있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지금 도입 국가고 저쪽 옆에 있는 스위스는 미도입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유럽도 EU가 27개국이잖아요. 그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논리적 필연성은 없다. 그 나라에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잖아요. 또 수입국이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좀 다른 나라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특수성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재정보증은 다 얘기했고 이제 현행 LMO법을 보시면 23조의 2 보면은 이제 폐기반송 1항, 2항, 1항 보면은 그 폐기반송 명령 규정이 있고요. 이렇게 그 미승인 LMO 부분에 대해서 LMO 소유자에게 그 LMO의 폐기 반송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1항이고요. 2항을 보시면 이제 그러면 폐기 반송 명령을 안 하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가서 직접 폐기 반송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적법한 공권력 행사. 적법한 공권력 행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폐기 반송의 법적 성격을 이제 폐기 반송 명령하는 것은 하나의 경찰상 하명을 보고요. 경찰상 하명, 행정행위 하나로 보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 집행으로서 어떤 직접 강제로 이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우리가 즉시 강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시 강제. 이 경우는 차이점은 긴급한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감염병 있잖아요. 감염병 살처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가서 살처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직접 만약 했으면 직접 살처분했으면 그게 즉시 강제 이런 거. 그 전에 이렇게 여기 이제 또 폐기 반송 명령하는 경우, 폐기 반송하는 경우 현행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한 경우에가 상정하기가 좀 어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정안에서는 이 두 규정하고 같이 어떤 즉시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호, 2호, 3호 해서 개정안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실보상 규정 도입 문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LM법상 아무튼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그래서 한번 도입해 보자.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럼 도입할 수 있겠느냐? 손실보상 청구권의 요건에 해당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그 이제 손실보상금 지급하고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 개정안인데요. 단서 규정에다 둬가지고 지금 23조 2에 따른 폐기 반송하는 경우죠. 폐기 반송하는 경우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입업자가 있고 그 안에 뭐 판매를 목적으로 계속 수입을 했을 거고 또 유통 과정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실제 피해자는 지금 드러난 게 뭡니까? 이렇게 그 농가죠. 주키니 호박 관련해서 수많은 농가. 그 다음에 그걸 사 먹은 또 소비자. 또 뭐 그 급식업체 내지는 또 뭐 가공업체, 그죠? 그걸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책임의 원인이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손실보상 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 없다 찬반론이 있는데요. 이게 손실보상 규정 도입하기에는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아니 그 아까 이제 폐기 반송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있는 자에게 폐기 반송 명령이 그거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폐기 반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 뭐 영업장 폐쇄하고 막 그러잖아요. 폐쇄하잖아요. 그렇죠? 뭐 불법 무슨 뭐 어떤 뭘 취급하는 그런데 보면은 그럼 영업소 막 폐쇄하고 그 비디오 불법 비디오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폐기할 사람에게 그 폐기하는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직접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손실보상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손실보상 얘기. 근데 그런 논리로 보면 이 경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GMO 관련해서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수입업자라든가 판매업자 여러 어떤 유통 단계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그 종자로 주키니 호박 종자로 그 미승인 그 주키니 호박 종자로 농가에서 재배를 했다고 하지만은 자기들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 갑자기 폐기하라고 그러니까 그죠? 엄청난 피해를 입겠죠. 그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공공의 보건을 위해서 공공 필요에 의해서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서 재산권을 침해했으니 그 부분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라. 그죠? 국가가 손실 보상을 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 의문입니다. 예, 그런 것 관련해서 책임의 원인자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감액이라든가 아예 안 한다든가 이런 논리가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이고요. (5분부터) 시작했나요? 거의 지금 30분 됐는데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정보증 관련해서 이제 아까 보험기금 얘기했는데 일단은 그 보험 규정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규정은 지금 현재 그 원자력법을 보시면 원자력법 그 경우는 이렇게 규정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아직 이제 제가 이제 기금의 장단점, 보험의 장단점이 다 있고 또 LMO로 관련해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결론을 다시 지금 맺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는 보험제도, 보험 규정을 이렇게 좀 도입한 다음에 이렇게 규정을 두면 어떻게 하느냐 그 정도입니다.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폐기 반송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지금 LMO의 소유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넓혀서 수입 판매업자, LMO의 소유자 및 수입 판매업자 이렇게 좀 넣는 게 좀 어떠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폐기 반송뿐만 아니라 회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넣는 게 맞나 안 맞는 게 맞나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폐기 반송 등
좀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요. 그건 입법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규정 23조 2항 23조 2 1항 규정을 LMO의 소유자 개념을 저렇게 한번 좀 바꾸면 어떨까? 폐기 반송을 해수까지 좀 넣으면 어떨까? 그게 1항 얘기죠. 23조의 2 1항 얘기고요. 그 다음에 2항 관련해서 이게 폐기 반송하게 하는데 그 1호, 2호, 3호 지난번에는 1호, 2호만 있었죠. 1호, 2호 1항, 2항인데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1호, 2호로 가져와 가지고 그냥 그 폐기 반송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이해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폐기 반송하는 거죠. 폐기 반송하게 하는 거죠. 폐기 반송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LMO 소유자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이럴 경우에 명령 폐기 반송 명령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강제로 폐기 반송하는 경우. 그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그 즉시 강제의 중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긴급한 경우는 물론 해당 요건을 또 강화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해당 LMO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히 해수 폐기 반송을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폐기 반송 명령 안 하고 바로 폐기 반송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즉시 강제에 해당되겠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는 옛날 규정이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폐기 반송과 관련해서 규정을 말씀드렸고요. 손실보상 규정은 이제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상금 지급을 하는데 아까 이제 그 감액 지급 규정 책임의 원인이 있는 자 없는 자 좀 구분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논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얘기입니다. 제가 사항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손해배상자 대의죠. 아까 말씀드린 적부방 목권력 행사를 해서 폐기 반송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래가지고 국가가 손실보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가해자는 좀 남아있죠. 가해자가 있어. 거기 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해자한테 국가가 다시 받아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법률상 당연히 대의한다. LMO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을 자의 권리, 그 피해자겠죠. 피해자의 권리를 피해자한테 해줬으니 국가가 손실보상 해줬으니까 국가가 법률상 당연히 대의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을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법리상으로 사항 규정을 한번 규정을 이렇게 둘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다 참석을 하셨죠? 예. 저희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정서와 관련된 이제 채택이 2010년에 됐고 2018년에 이제 국제적으로 40개국이 이제 가입을 함으로써 이제 발효가 됐고 현재 한 53개국 정도가 현재 당사국입니다. 많지 않죠. 이게 왜냐하면 오늘 논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걸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민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필요성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할 순서는 좀 안정기 순서대로 일단 할 거고요. 첫 번째로 두 분한테 이제 먼저 토론을 듣겠습니다. 두 분 바로 옆에 그 문재영 위원장님하고 장현래 상임이사님. 이제 제가 토론문을 좀 미리 봤는데 주로 이제 필요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패널분들 의견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발표하시면서 의견을 주시고 마지막에 혹시 발제자라든가 아니면 여기 관계기관에게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그거를 이제 먼저 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영 위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혜호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 문재형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GMO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현장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패널로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그 토론문 보시면 제목을 그 GMO 피해 보상 법 제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았는데요. 말 그대로 그 제목에 대한 좀 근거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GMO 피해 보상 법 제안은 좀 늦은 감이 있죠. 사실 이미 뭐 진행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뭐 발제 때서도 우리나라 GMO 수입국 말씀도 하셨는데 세계에서 이제 손꼽히는 뭐 GMO 뭐 수입국이죠. 뭐 이런 것들 좀 감안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GMO 피해 문제가 2017년부터 좀 야기되었죠. 유체 사건 때 이제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그 사건이 좀 벌어지면서 그때 많이 이제 피해 보상 어떻게 할 건지 좀 문제가 좀 제기되었는데 좀 그때 좀 처리가 안 됐죠.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키니오바 사건으로 좀 재점화가 됐고 그리고 또 더더욱 좀 절실히 좀 요구된 바가 좀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돼서요. 좀 오늘 좀 이런 자리들은 좀 큰 틀에서 좀 환영을 하고 그리고 좀 이런 자리가 그냥 자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좀 법제화까지 좀 연결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간에 우리나라 좀 GMO 사건을 좀 한 줄로 좀 만들어 보니까요. 좀 유체부터 목화, 주키니까지 피해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없었던 잔혹사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7년에 뭐 태백 유채꽃 축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죠. 그때 이제 미승인 LM 유채가 뭐 전국적으로 뭐 식재된 게 좀 확인이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40여 곳에 좀 심어졌던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경관보전 직불금 뭐 지불 정책이랑 맞물려 가지고 예, 농민들이 좀 많이 좀 심으셨었던 예, 그런 엄청난 사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국내 이제 화해용 목화 일부가 미승인 LM 목화였던 게 좀 확인이 되었고요. 여기 오염지도 한 52곳 정도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거의 뭐 6년이 지났네요. 6년이 지났는데도 최근에 이제 14차 조사까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될 수 있는 좀 그런 내용이고요. 예. 목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목화 같은 경우는 겨울을 좀 나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씨앗이 멀리 퍼지지 않는 특성 때문에 3차 조사까지 하고 좀 완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를 좀 함께 나가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도 농민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근데 농민분들이 저마다 이제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시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GMO 종자인 걸 알고 심었냐? 그리고 심고 나서 이게 GMO라고 해서 폐기하라고 하니까 좀 범죄자가 된 좀 뭐 그런 오명을 본인들이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폐기는 하라니까 하는데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은 누구한테 받느냐.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현장에서는 이 농민이 이제 고성을 지르면서 오지 말라, 뭐 경찰을 부르겠다, 뭐 이런 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피해 보상은 없고 의무만 있다 보니까 거부 사례가 발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주키니오바 민간합동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오늘 뭐 제가 뭐 문건으로 정리하지는 않았는데요. 역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주키니오바 같은 경우는 경제성을 있는 작물이잖아요. 뭐 유채나 목화 같은 경우는 뭐 경관작물이나 뭐 화해성이었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좀 이런 일이 있고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2017년 사건이 있었을 때 마련되었다면 농민들이 이렇게 좀 괴로워했을까? 아니면은 오염제 관리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후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좀 이런 것들의 애로사항도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 법제화 필요하다라는 부분 저도 좀 밝히면서요. 근데 좀 책임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유채나 모카나 주키니 호박은 좀 뭐 가해자가 조금 명확한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책임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피해 보상이 있습니다. 좀 표를 넣어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는 그 GMO가 연간 한 1,100만 톤에서 한 1,900만 톤에 좀 달하고 있는데요. 좀 이런 것들이 이것도 뭐 유통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합동 조사 같은 것들을 나가보거나 별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운송 중에 낙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뭐 농림부 관련된 그 원에서 조사한 것도 있지만 뭐 생태원 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인과가 명확하지 않은 게 계속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생산국이 아니잖아요. 수입국이기 때문에 사실 수입된 거로 인해서 발현되는 그 현실인 건데, 근데 그거를 거기까지 연결짓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평택항에서 뭐 평택 인근에 있는 사료 공장 가는 길에 GMO가 발견이 돼요. 그럼 이거를 누구의 책임으로 물을 거냐? 애매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교잡이 되게 잘 되는 게 이제 옥수수잖아요. 근데 옥수수 GMO가 연간 굉장히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거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뭐 아주 뭐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어려우니까 좀 수입사들이 책임을 좀 강화할 수 있게 관리와 이 책임 안에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해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생각으로 좀 기금 등을 좀 도입하고 이걸 좀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 관리 책임 측면에서 보면은 뭐 수입사들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운송 차량에 대한 밀폐나 이런 게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좀 반영도 안 돼 있고 뭐 당연히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예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금이나 좀 이런 것들로 좀 더 책임을 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이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시민이나 기업이나 정부가 좀 공동 논의해서 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 관리 소홀에 대한 피해 보상도 좀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수입사 탓도 있지만 사실 정부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검역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키니호박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자금이 뭐 들어간 측면도 있을 때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또 어쨌든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책임을 뭐 최종 책임을 정부가 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이게 사건이 벌어지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정리만 하려고 하고 이거에 대한 명료한 책임이 없다 보니까 17년 유채, 18년 모카, 23년 주키니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키니 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종자회사의 뭐 잘못이 뭐 있다라고 언론 보도되었지만은 어쨌든 정부 책임도 있는데 이게 기업으로 전가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GMO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후의 사후 관리인데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지긴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그 원물이나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가져갈 수 있지만 사후 관리까지 기업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논의나 합의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보고요. 사후 관리 측면, 그러니까 환경적 측면이죠. 이 환경적 측면은 또 이제 국토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좀 책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마련에 대한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사건이 일어난 당해년도에만 관리할 게 아니라 뭐 최소 그 다음에 또 이게 작물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뭐 잔디 같은 거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럼 잔디는 굉장히 확장성이 크잖아요. 뭐 이런 작물들은 2년, 3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고가 나면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 다음에 예산을 좀 책정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정부가 좀 책임질 수 있게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로 그치지 않고 저는 필요하다면 좀 시민사회도 같이 좀 법제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키니 사고는 사실 인접국가죠. 뭐 대만이나 일본도 GMO 이제 수입국입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뭐 질의하는 움직임이 좀 있을 정도로 좀 큰 사고였고요. 그리고 저는 주키니 사고를 보면서 이게 그동안은 비식용 작물이었는데 이번엔 식용 작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 보상 법제화가 있어서 좀 수입사들이나 아니면 정부나 조금 더 책임을 더 강화해야 좀 이런 일들도 좀 발생하지 않고 실제 행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1차 피해자인 농민들이 좀 제대로 된 좀 책임,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후 관리, 현재 지금 주키니 호박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도 되게 많고요. 실제 좀 문제도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게 결국은 다 예산 문제거든요.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력 부분도 당연히 좀 부족한데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 같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 생각이 들고 오늘도 이런 자리를 좀 계기로 해가지고 먹거리 문제 이번에는 식용작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피해 보상 범위를 뭐 가공식품이나 아니면 학교급식이나 좀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한 의견을 시민사회 입장에서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나 이런 거 아니 일단 의견을 주신 거니까 이건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시도록 하고요. 이어서 장현재 상임이사님께서 또 말씀 주시죠. 우리 문재영 집행위원장님께서 뭐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주키니 호박 관련해가지고 보상이 그 재배하는 생산자들에 한해가지고 국한돼가지고 이루어졌고 사실 이게 이제 그 가공 생산자 품목에서도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거나 이제 국민들이 8년간 소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학교급식이나 이런 쪽으로도 들어갔을 텐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그 주키니 호박이 됐든 뭐 이제 앞으로나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런 거에 그 범위에 두고 있는지 저는 이번 주키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GMO 지금 유체가 계속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 2년간 그 유체를 그 식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주키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일 만에 다시 그 같은 자리에다가 그냥 심도로 그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민관으로 그 뭐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다녀왔었는데 그러면서 그 정부에서는 그 책임을 생산자한테 돌리더라고요. 생산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생산자들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60일 만에 그거를 다시 식재하도록 했다. 이게 그 유체도 2년간 식재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우리가 식용으로 하고 있는 걸 갖다가 60일 만에 한다는 거는 이 이후에 이 문제가 되면은 그거는 뭐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예산의 문제로 늘 그 가서 토론회 같은데 가보면은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이나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 이제 이게 쭉 처음에 제가 전혀 몰랐었는데 2018년도에도 이런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금 5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고 아까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몇 년 후에 또 다시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도돌이표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사실 이런 법이 제가 너무 정말 무식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법이 없다는 거 사실 자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만 해도 시민사회단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지했다 그런 반성이 좀 되는 시간이었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슬로푸드가 160개국 전 세계 네트워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GMO에 대해서 가장 단호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GMO 반대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단체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행사를 지금 산자부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런 법들이 다른 데서는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지금 유전자 가입 관련해가지고 유럽 연합에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를 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차용해가지고 끌어다 쓰지만 정작 국민들을 위하고 필요로 하는 법에 대해서는 몇 차례 논의가 돼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 안전에 대해서 태만하고 산자부가 어느 쪽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사태에 있었을 때 이 사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홍익바이오 이름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종자를 사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는지도 농민들조차도 알지도 못하고요. 지금 아마 정부에서 뭐 수거하고 회수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회수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뭐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상권 이 GMO 문제가 터지고 농민들이 아무런 보상에 대한 답을 한동안 받지 못했어요. 뭐 어떻게 일단 규정이 없으니까 아마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저는 구상권 어쨌거나 뭐 정부가 검역 실패로 인해서 이게 GMO가 번졌든 어쨌든 저 1차적인 책임은 이거를 수입한 원인자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농민들이나 아니면 이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그게 기금이 됐든 뭐 보험이 됐든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원인자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뭐 수입하는 데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책임감 있게 다룰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 말씀을 드릴 두 가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5년 전 뭐 이때 여러 가지 하여튼 그때 뭐 부처 간의 의견도 있었고 또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도 있었다 이런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이라도 어쨌든 종합적으로 논의가 돼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 논의가 돼서 좀 꼭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좀 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있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건 말씀하신 법이 없다 이 측면과 관련돼서는 제가 말하는 이게 또 어쨌든 이 법이 없으면 민사법으로 일단 뭐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민사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법적으로 이게 GMO 문제는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좀 논의가 되고 있다는 측면 뭐 이런 걸 좀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업체죠, 수입하는 업체 쪽 대표로서 산업협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자리인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예,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사료협회 이강명 차장이고요. 저희는 그 타 사업과는 달리 또는 농가들을 뭐 식용으로 쓰시는 그 GMO하고 달리 저희는 한계적인 산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그다음에 사료 제조와 판매 그리고 양축 농가까지 이어지는 일관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소비자들이나 또는 지금 문제가 되는 뭐 주키니 호박과는 좀 약간 결이 다른 상황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그 회원사들은 저희 그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구매 규정에 의해서 지금 모든 원재료를 구매를 하고 있고요. 구매 규정 상에서는 저희 국내법 특히 LMO법의 이벤트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 거부를 하고 폐기 반송 조치를 공급자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발표하신 그 교수님의 과거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그 통상민 수입 시스템에 따른 법령 세분화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저희는 좀 대단히 수입량이 많습니다. 보통 적게는 몇천 톤, 많게는 몇만 톤의 벌크 선박을 이용해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할 경우에는 이 법제화했을 경우 세심하게 좀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량으로 구매해서 들어올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적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그 국내 법에 의해서 정부 기관이 국경 검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계로서는 그 국경 검역에 일단 절대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국경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화물은 저희 업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 당연히 소비자나 그리고 농가들은 피해자로서의 위치를 가지시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 업계 입장에서는 의정서상에서는 문맥상 저희가 가해자의 입장을 가지게는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 나라가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그리고 그 수입한 화물을 가지고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저희도 피해자의 입장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 이런 법이 잘못 적용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그냥 가해자로서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뭐 오늘 저희가 뭐 어쩌다 보니 산업계 대표가 되긴 했지만 나중에 뭐 식품업계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GMO 작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 만드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다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발표 자료 책자 갖고 계시니까 그걸로 좀 가름하도록 하고 뭐 이따 토의 시간에 저만 저 주쯤 뭐 질의를 받을 것 같은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800만 톤 정도가 그죠? 연량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쨌든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수입을 또 워낙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소규모와 또 차이가 있다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그런 거를 나중에 정말 법제가 된다면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유태영 과장님 이제 패널 차례신데요. 예, 정부 어떻게 보면 정부 쪽이시고 또 개발이나 이런 안전관리를 또 다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번 발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안전성과에서 온 유태원입니다. 지금 화두가 되었던 유채나 목화, 그다음에 주키니에 대해서 현장에서 관계가 그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직접적으로 관리가 됐었고 지금도 참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구에 관한 그러니까 저 구제에 관한 이야기가 그 제도가 나올 때가 된 거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가 옆에서 이제 사료협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반대행동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 관리를 하고 LMO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에도 어떤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그게 전국적인 단위로 발생함에 따라 사실은 영세한 그 국내 규모에서 처음에 발제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책임을 질 수 없는 그 사업자입니다. 전부 다 대부분이. 그러면 전부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 유체를 종자를 수입한 업체도 정말로 영세한 업체였고 주끼니도 마찬가지고 무카도 하여튼 그 업체에다가 도저히 그 부과를 할 수가 없는 사실은 폐업 파산 신고하고 가면 끝인 그러니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 구상권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아마 사료협회가 하면 조금 더 구상권이 좀 생길까요? 아니면은 진짜로 대기업에서 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겨우 생길까 말까 한 게 구상권이라 생각이 되는 부분은 있고요. 구상권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요. 저는 검토 의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식량을 곡물을 절대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절대적인 곡물의 양들이 전부 LMO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아무리 안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실은 수입 배에서 그냥 전부 다 삶아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의견을 뒷장에다가 가볍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사업자라는 말이 정말로 좋기도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발제상에서 우리가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의를 하면서 넘어가야만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제 과가 조금 전에 생물 안전성과라고 했고 영어로 바이오 세이프티 디비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실제로 정책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 L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미생물이나 동물은 사실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밀폐형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은 한번 나면은 진짜로 클 수도 있겠지만 왜 말하자면은 이제 세균전이나 미생물 전쟁처럼 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반면에 이제 작물의 경우에는 환경 방출이라는 용어로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재배가 되는 부분이거나 밖에서 자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식물의 특성상 안전하기는 한데 그것이 규모가 커지거나 하면 생태계에 어떤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LMO 법상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전부 다 어떤 책임과 복구라는 부분으로 다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아마 언제 될지 모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저는 현재 제안이 오히려 어떤 작물의 한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서 구체화시켜가는 부분이 그나마 이런 부분이 법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를 분석하시다가 보니까 그렇지만 이 재정 보정 제도가 되어 있는 나라가 전부 유럽이었어요. 사실은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만 근데 53개국이 지금 현재 추가의정서 당사국인데 그 53개국에 발효가 되기 위해서 40번째로 가입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도 가입을 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더 유럽 이외의 나라에서도 이 규정들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조사를 해서 말하자면은 사례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주끼니 이제 저도 자세한 거는 뭐 세부 제가 본부에 있지 않고 이제 실무부서에 있다 보니 그렇지만 주끼니 보상 금액이 LMO법에 의해서 나온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LMO법에서 어떤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서 나온 걸 수도 있지만 이 다른 법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성을 좀 더 많이 어떤 스타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이제 LMO법에서 책임져 줘야 될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제가 간단하게 이 주끼니 농가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무슨 법으로 보상해야 될지 LMO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LMO법에는 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다른 법도 말하자면은 연계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에 대한 관련 법에 대한 연계성도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보험제도보다는 강제기금제도를 활용한 부분이 좋다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보험은 사업자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누가 들 수 있는 전부 다 전 국민이 안 들으면 말하자면 전 국민이나 전 사업자가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왜냐하면 피해를 복구받고 싶은 사람이 보상을 드는 거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다 보험 들어야 되는데 그 보험 든다라는 부분도 조금은 말하자면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재배국이 되지 않는 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직 논의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보상이 필요한 부분처럼 요즘 정부에서도 많은 기금이 다른 법에서도 기금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어떤 배상 주체를 특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배상 규모는 크고 그래서 어떤 기금 제도를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문재영 위원장님하고 완전 일치되는 부분인데 의견이 다 있는데 사후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규제화되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는 농민들한테 재배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말하자면은 다만 정부가 아까 폐기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어떤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지 재배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배째락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좀 다양한 어떤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LMO 사업자와 관계되는 큰 부분이나 정부 행정 당국에서 어떤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기금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정을 반영했을 때 이 윤자 변형 생물체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런 상황에 그리고 아직 저희 나라가 재배하고 있는 윤자 변형 생물체는 없지만 지금 피해 복구에 관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윤자 변형 생물체 수입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과 연관되어서 어떤 공존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가능성이 너무 말씀하셨던 낙곡이 된다거나 하는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지혜로운 공존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사후 관리를 논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유전자 변형 생물체나 뭐 바이오 신기술 관련 여러 가지 국내 현황을 봤을 때 이제 정말 그 피해 책임 구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시점이라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해주셨고 그런 것이 결국은 또 관련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하고도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정찬 박사님이 이제 해주실 건데 김정찬 박사님은 한 2014년에 이 관련돼서 발제를 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한번 오신 건데 이 관련돼서 한번 특히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종철입니다. 먼저 조인승 교수님께서 이 손실보상이나 즉시강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발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아마 그때 한 2014년 8월달인가요? 그때 한번 여기서 발제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니까 국립종자원 같은 경우에 이제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 그 LMO 주키니 호박에 대한 피해 발생이 함에 따라서 ABB를 확보해서 피해를 본 농업인과 도매 상인에게 28억 원 정도를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배 농가가 18곳에 5억 5,300 재배하지 아니한 농가에 한 17억 300만 원을 정부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조인성 교수님께서 이제 재정 보정 유형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부록에 아주 상세하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도입 국가와 도입 국가라고 구별되어 있고 이처럼 그 각국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제 보험제도와 기금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제 계속 기금과 관련해서 이제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법에만 담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법에 있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정해서 법률로서 설치하도록 국가재정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제 그와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 부담금을 그 별표 위에 규정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담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법을 만약에 기금을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에서 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수수료 사용료, 정부 출연금 이런 부분들을 입법을 둔 상황에서 동시에 이제 국가재정법을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만 이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뜬구름 잡듯이 기금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서는 마련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상에 이제 기금을 저는 이제 신설하기보다는 이제 현행법상에 이제 자금 지원 33조상의 자금 지원 제도하고 34조상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들 좀 정비가 필요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조항 가지고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정치하게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강제적인 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GM 작물 취급자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이라든지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서 책임 부여를 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설계를 해서 규제하는 방안도 좀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개정안 재정 보증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이제 27조의 5 1항에서 사업자는 손해배상 이제 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당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의 사업자의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자의 개념을 이제 바이오 안전 책임 의정서상의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을 뭐 생산자 뭐 다 포괄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27조의 5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유사입법례를 살펴본 바로는 이제 가칭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취급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1항에 그다음에 2항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취급자는 이 법을 위반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이 이제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망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취급자는 1항 또는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정하기 위해서 대령으로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청구 절차는 대령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안을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제 23조 2상에 이제 폐기 반소에 관한 규정을 이제 해수 절차를 만들어서 개정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나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 등은 정부의 시정 명령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34조 2에서 23조에서 따라 23조 2에 따라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이제 손실 보상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손실 보상 규정은 통상에 저희가 이제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제약이냐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특별한 희생이 발생,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침해를 해가지고 사인의 재산권을 빼앗았다, 수용을 했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특별한 희생이 아니고 정당한 사회적인 제약이다라고 해서 그린벨트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수용이 아니고 사용 제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뭐 사회적인 제한, 뭐 수인 의무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손실 보상이 되고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 보상 규정보다는 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있을 때는 국가가 그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저는 33조상의 이제 자금 등에 대한 지원 규정에 이런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어떤 피해 사례 이런 부분들을 규정 개정을 통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거기 이제 정비가 되면 이런 주키니 호박 사례뿐만 아니라 아까 그 유아 사례단지 이런 부분들을 좀 대령으로 구체화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원 기준, 지원과 대상 절차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토론의 가래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법제상의 여러 가지 검토와 대안을 주셨는데요. 이 큰 틀에서 한번 또 우리 발제하셨던 조인태 교수님의 검토 의견도 듣고 싶고, 다른 분들 의견 중에서도 혹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서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그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많이 부족한데, 저도 이제 그 법학을 연구하고 있고, 아까 이제 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인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 이 법적 책임들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실제 애국 사례에 대한 어떤 그 평면적인 어떤 시사점 발견, 이것은 우리 한국적인 풍토에서 좀 문제도 있지 않나,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 먼저 그 여기 순서대로 좀 보면 이제 우리 김종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제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험제도, 기금제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이제 근거 규정을 두지만은 구체적인 것은 국가재정법, 현행법 구체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가야 되는 그 견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부분은 지금 아까 입증 책임 전환 인과관계 추정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현행 불법행위 책임 LMO 경우에도 이제 고의과실 책임 그대로 놔두면서 입증 책임을 지금 아까 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입증 책임 전환의 얘기는 이제 가해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오히려 입증하는 거죠. 뭐 그런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러면서도 보험을 설계할 수 있지 않, 강제보험제도를 설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지적은 이제
그 사업자 개념에 대해서 우리 또 다른 아까 이제 또 패널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특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수입하신 분 또 뭐 이렇게 안에 뭐 판매하고 뭐 굉장히 그 유통 과정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손실보상 소상 규정을 저는 이제 두자고 지금 개정안을 마련해 왔는데 우리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 뭐 기본적으로 그 행정부 시정명령에 대해서 정당한 행정처분이잖아요. 시정명령.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손실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그 국가 책임의 문제,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반해서 국가 책임의 문제 두 가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국가배상법의 문제로 그동안 국가배상법의 법리로 해서 국가 책임의 문제를 그렇게 묻는 게 요건에 해당되면 그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손실보상도 이제 국가 책임의 한 유형이죠. 그런데 손실보상은 적법한 국권의 행사로 하는 거고 국가배상 책임은 국가의 어떤 그 위법행위로 고의과실에 인해서 법령 위반한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손실보상 규정보다는 국가배상법 규정을 적용하는 쪽으로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또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말고 현행 LM법 33조 자금 지원 규정 이 부분을 좀 정비하자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태웅 과장님 말씀 한 세 가지로 아까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업자 특정의 문제 첫 번째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물 미생물 밀폐 생산 이용 시에서 안전관리가 좀 이해도가 높은 부분 그거하고 좀 구별해서 식물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해서 규정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분석이 이제 뭐 유럽 이외 아시아 아프리카 동의합니다. 이렇게 뭐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분석할 수 없으니까 주로 유럽을 했고요. 그다음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데는 분석했습니다만은 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은 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추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 위에 뭐 민법 상법이라든가 LM법 위에 관련 저 책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당연히 그 부분은 이제 현재 뭐 병행이 되는 거고요. 뭐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가해자에 대해서 뭐 불법행위 책임이라든가 얼마든지 물을 수 있고 수입업자 뭐 이런 관련해서 뭐 상법상의 규정이라든가 기업 관련해서 얼마든지 현행법 당연히 이제 병행돼야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책임 보험보다는 기금이 낫지 않겠냐 하면서 배상 책임의 주체를 특정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기금으로 하자 뭐 동의합니다. 뭐 하고 근데 일단은 이제 길게는 보험제도를 두지만은 뭐 일단 기금제도가 좀 그 어떤 지금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기금제도마저도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양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휴경지 관련해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금 아까 우리 패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60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유치는 2년 유경지 하다가 이번에 60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근거로 어디는 2년이고 유경지, 어디는 60일이고 그다음 유태웅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 고백을 하셨잖아요. 근거 규정이 없이 이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그 부분은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세 분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역시 이제 국민 입장에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안전 관리 그다음에 사후
어떤 보장 이런 거. 그다음에 이 법은 의정서도 그렇지만 사전 배려 원칙이지 않습니까? 사전 배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고 뭐 다음 세대에 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등해서 레버에 대한 어떤 유용성 측면도 있지만은 어떤 위험성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문제 관련해서 실제 이제 GMO 반대 전국 행동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지금 민간 합동 조사에서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해주시고 해가지고 많이 좀 이해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굉장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그죠? 피해자가 알아서 지금 다 가해자의 고의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만약에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피해는 분명히 입었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이거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가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국가 책임의 문제를 민사 책임과 더불어서 국가 책임 문제를 어떻게 국가 배상법으로서 그렇게 가는 문제. 그다음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제가 제안한 것처럼 손실보상을 통해서 국가 책임 뭐 국경 검색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국가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발제자인 조윤성 교수님께서는 사실 지금 이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발표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아마 지금 여러 패널께서 말씀하신 내용, 특히 또 아까 김종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더 좋은 완성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오늘 이 내용도 저희가 다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 공개를 할 거고요. 또 연구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보고서도 다시 공개를 해서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패널 토론은 끝났고 이 청중분들께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손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산업협회 기획조사부장 홍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사료는 지혜 LM으로 표현되는 작물은 옥수수 한 품목이거든요. 물론 식품은 옥수수를 포함한 대두부터 시작해서 뭐 채종 많지요. 감자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국가에서도 뭐 크리스퍼는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연구비를 보조해서까지도 육종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그 경계선에서 미묘하게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그런 전 지역의 농가 또는 연구자들 엄청 많을 거라고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보상과 또는 이런 피해 구제 이런 법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다만 근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면 사료 또는 식품 회사들은 잠재적인 범죄인들이냐 라는 표현이 혹시 그러면 이분들은 합법적으로 사료관리법 14조에 보면은 안전에 대한 유해를 같이 했을 때는 그 회수 또는 보상 그리고 형사고발까지 됩니다. 근데 그래서 법적 책임은 그 사료관리법 내에서도 충분히 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을 잠재적인 무슨 범죄인으로 보고 거기에서 보상이나 또는 이런 피해 구제 사실은 주키니 호박이나 유채도 해당 농가 또는 그 종자를 보급한 업체 또 그리고 국가에서 어떻게 승인한 이 세 가지 삼박자였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외에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식품회사나 이런 사료회사 어떻게 보면 선량하게 그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런 회사들까지도 잠재적인 범죄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수위를 낮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또 이가민 차장님께서 유사한 지금 발제 내용에 토론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또 다른 분들도 이 사업자라는 측면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말씀하신 내용까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염려하시는 건 알겠는데 충분히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면서 정말 이게 법조화된다면 그런 것들이 다 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오늘 토론은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발표부자나 패널 분께서 혹시 한마디 해주실 분? 예. 계시는 저희 상관께서 좀 답답하셨고 먼저 한마디 하신 것 같고요.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자면 연구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그 작물용 하고 또 뭐 경관용 그리고 또 저희처럼 그 2차 가공 원료용으로 들어오는 그 LMO 작물에 대해서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세심하게 구분을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 물리적인 측면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하신 말씀에 이제 실제로 관리하다가 보면 그 유체 종자가 수입이 됐을 때 진짜로 그 관할하는 부처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다 종자가 들어왔으면 농식품부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도시 화단에 심을 때는 종자용이 그 말하자면은 그 농식품부에서 관리되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로 옆에 사방에다 심을 사방 공사할 때 심거나 하는 것도 농식품부용이 아니더라고요. 관리가. 그러니까는 물론 완전히 구분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여튼 정말로 이해관계자가 더 많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조금 전에 이제 60일하고 2년이라는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와 연관된 부분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60일이라고 승인하진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유체를 2년이라고 했던 부분은 유체 종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종자가 실제로 결실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2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번에 주키니와 같은 사고 부분은 일단은 거의 95% 이상은 하우스에서 재배되면서 그것들은 인공 교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하우스에서 하는 내용들에서. 그래서 약간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거고, 그런데 다만 60일 저희도 재배하지 말라고는 충분히 계도는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정말로 문제가 됐다라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합동조사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합동조사를 통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농식품부 주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계도가 아니라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거나 유체가 2년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안전하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도를 안 하시진 않으시겠죠. 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유태훈 과장님한테 좀 아까 말씀 중에 좀 궁금했던 게 지금 저희가 LMO가 이제 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어쨌거나 LMO가 일반화됐고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공존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지혜로운 공존이 가능할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유럽 사례에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공존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이 제가 말하는 부분은 분명히 유럽에서도 이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리고 식량 안보라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GMO를 재배할 수밖에 없는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재배하자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재배가 되는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제거하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이 부분을 더 어떻게 말하자면은 분명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관리를 안 하겠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무조건 그 부분을 배제하고 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제자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예. 또 말씀드릴 건 없지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휴경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또 공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럽은 입법 예를 보니까 전통 작물하고 그다음에 유기농 작물 그다음에 GM 작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새 작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휴경지 이제 이런 게 좀 오염지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오염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토양 오염이 되면 그 다음에 지금 그거 우려돼서 이제 뭐 유체 2년 지금 주키니 호박 뭐 60일 휴경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연구 대상이겠죠. 토양 오염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거기다 심었을 경우에 만약에 그 뭡니까 그 주키니 호박을 생산한 토양 거기에 일반 호박을 심었을 경우에 나중에 생산하는 게 분명히 전통 호박을 심었는데 수확은 만약에 주키니 호박 그 뭡니까 미승인 그게 수확이 됐을 경우에 뭐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유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인근에 이렇게 있잖아 몇 메타 이내에 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통 작물 유기농 작물 옆에 심었는데 인근에 이제 지인 작물 심었을 경우에 이게 꽃가루 수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이렇게 그 실제 심먹기는 일반 전통 작물 유기농 작물 심었는데 수확은 인근에서 그 날라와서 화분이라고 그런가요 수분 그라고 하나요 수확은 GM 작물이 수확이 되더라 뭐 이런 것에 대한 공전의 문제를 입법화 지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토론 주제가 좋은 주제다 보니까 다들 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토론자 사료협회에서 나오셔가지고 되게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래도 사료용 LMO에는 목화가 있다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기금을 낸다고 한다면 저는 식품용 지혜보를 취급하는 이른바 대기업들에서도 좀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좀 비슷한 사례로 사업자들이 재활용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해가지고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라는 걸 설립해서 거기서 정책 제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장치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사료 대표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잉그리디언트 코리아 뭐 연매출 한 4, 5천억 되잖아요. 거기에 한 매출의 한 10,000분의 1 정도 뭐 기금으로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삼양사나 뭐 이런 데들에서도 저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 그 국민들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국민들의 이제 먹거리나 뭐 이런 것들 책임지고 있으니까 사회적 의무 차원에서 함께 하는 것도 뭐 기업들의 이미지 쇄신도 되고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해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그 배합 사료를 제조하는 협회고요. 그 말씀하신 목화는 그 저희 배합 사료 원료에는 쓸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용되지 않고 그거는 보통 수입업자들이 직접 갖고 들어와서 농가에 보내거나 일반 TMR로 보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그 통계 보면 면실이 있는데 이건 대부분 소규모로 이제 대부분 들어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료협회에서는 그거 담당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토론까지 잘 마쳤고요. 제가 아까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어쨌든 GMO 특히 미승인된 거에 당연히 미승인된 GMO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피해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구제 문제가 같이 논의가 되면서 또 본격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기술 개발이나 상업화를 좀 촉진시키기 위한 이런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된다면 아마 뭐 아까 공정이라고 표현은 이거랑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여튼 논의가 되는 데 있어서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